저도 이게 경제 콘서트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건 거의 처음입니다.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오늘은 질문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저의 질문은 줄이고 여러분 질문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먼저 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가 어디가 있나요? 네, 한 분은 그쪽에 계시고 한 분은 저쪽에 계셔서 지역 방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손 드시는지 계속 관찰하다가 마이크 잘 전해주세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무주택자이고 이제 뭐 투자로 더 이렇게 보고 있는 30대 남자인데요. 저 위원님은 그 과거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지금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상승으로 가는 초기 단계인지 그게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예측도 불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저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그 무게를 두고 있는 의견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예, 저렇게 치고 들어오시네요. 예, 일단 저는 한 번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국제적인 이슈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쭉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한 2, 3개월 전부터 정체되어 있거든요. 매수세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릴 거고요. 뭐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짧게는 우리나라가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인상할 것 같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하락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하겠네라고 하면서 팔겠다는 매물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매물이 많아요. 그러면 뭐 1억 뭐 이렇게 높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금리 인상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오신다고 보시는 거네,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충격이? 예. 뭐 이를테면 좀 더 큰 금융권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예.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10위권 이하기 때문에 빨리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제가 일산 쪽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공장 중개를 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공장 쪽이 임대가 너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큰 회사들은 자금도 많고 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미 작은 회사들은 되게 힘들고 임대도 안 되고 벗어나고 그렇구나.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국제적인 큰 충격파가 한 번 더 올 것 같다라는 건 강의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예. 그걸 알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풋옵션을 사야죠. 그렇죠. 풋옵션 사야죠. 그러니까 그건 참 쉽지 않은 건데, 뭔가 이제 예감이 불안하다, 아직 깔끔하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느낌이신 거죠? 예,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도 실물 경기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장 임대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한 번 더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높이더라도 금리 상황을 보면 이번이 인상의 마지막이겠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낮추기 시작하면 경기가 나빠서 낮추는 거긴 할 텐데
그게 부동산 가격에는 오히려 또 불을 붙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이 좀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략에서 조금 좀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금리 못 올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리면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지금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까? 그건 사실 약간 퀘스천이긴 합니다. 예. 예.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조금 더 들어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집값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남 집값이요. 예. 강남 집값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강남 집값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예. 지금 평당 1억이라는 금액이 솔직히 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걸 정부에서도 막질 않고 계속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뭐 한다는 거든 언제까지 어느 금액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된 느낌입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평당 1억이라는 자체가 뭐 좀 고액 연봉자가 평당 연봉 1억 받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강남하고 서초는 회사원이 들어가기 힘든 곳은 맞아요. 예. 대부분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산가던가 전문직이 되게 많고 회사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보통 송파의 잠실이나 대부분 이 정도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은 내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소득으로 가는 데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뭐 연봉 10억 이상 받으신 분 아니면 자산이 있는 분들 그런 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세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왜 다른 세계처럼 안 보이냐면은 외국 같은 게 되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다 저택에 살아.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예요. 근데 바로 옆에는 뭐 평당 5천만 아파트인데 강 건너면 1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는 너무 닭장 같아라고 해서 교회로 나가거나 뭐 성북동에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거나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연예인이 들어가고 뭐 기업하시는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괴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딴 데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1억은 이미 찍었잖아요. 그리고 평당 2억 언젠간 찍겠죠. 예. 언제 찍을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압구정 재건축 되면 평당 2억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돌맞이 짓을 했네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반포 아파트가 1억 정도 되잖아요. 반포하고 압구정이 봤을 때 어디가 더 입지가 좋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압구정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압구정하고 반포하고 이게 이 자체가 한 15년 정도의 갭이 생길 거거든요. 이미 반포는 들어가 있고 압구정은 15년 정도 갭이 생기는데 15년 정도의 갭이 생겼을 때 같은 지역이면은 신축 아파트가 보통 25% 비싸요. 똑같은 지역이다 하면은 15년 된 아파트가 10억이면은 신축 아파트 한 1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반포 아파트가 지금 1억인데 뭐 10년 후에 한 15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신축이 되는 압구정 아파트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2억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15년 후에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압구정 이제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재건축이 되면 10년 정도 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후에 입주. 예, 압구정 아파트가 10년 후에 입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2억도 찍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여기저기 비싼 아파트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그 나머지는 혹시 반포나 이런 데는 좀 저렴하고 부담 없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예, 부담 없이 1억입니다. 맞아요.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른 나라들도 비싼 집은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혹은 중산층들이 사는 집의 가격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는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야, 집값 100억이 싸니? 라고 묻으면 좀 드릴 말씀이 없으나 그냥 100억은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겠구나. 비싼 집들이 많지는 않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중산층 주택의 가격을 움직이고 리딩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즉 다른 나라 부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역을 나누고 비싼 데만 따로 비싸고 서민들하고 잘 섞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서민들도 그들이랑 안 섞고 싶기는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자꾸 섞이고 그럴까요? 일단은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 저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편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성북동하고 한남동을 보더라도 두 개 다 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성북동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남동은 점점 차가고 있어요.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으면은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멀리 있다가 저택 같은 보통 좀 외곽으로 나가야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크게 하려 그러면은 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살아보면 편리해요.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연예인들 같은 말도 안 되는 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 단지가 있는 아파트 들어가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지가 없는 뭐 45개 호에 들어가면서 뭐 100억을 넘게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은 완전히 다 차단됩니다. 예, 차단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반 아파트도 안 좋긴 하지만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상복합을 되게 선호했어요. 이렇게 자산가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커뮤니티가 좋고요. 시큐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상복합의 커뮤니티하고 시큐리티를 이미 일반 아파트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그래서 장점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저도 아파트 들어갈 때 저도 막 들어가고 뭐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짓는 아파트 구에 되면 단지 안부터 막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일수록. 예.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내가 좋은 입지에 들어가지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단지를 약간 점점 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수요는 여전히 계속 꾸준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국 부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겸손소박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중산층 대상의 주택들의 퀄리티가 다른 나라들 비해서 매우 높아서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섞였거나 아니면 후자 쪽이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후자 쪽이 너무 맞습니다. 우리가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보통 이제 소득에 비해서 얘기할 때 보통 PIR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저도 PIR 갖고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PIR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은행에서 하는 건데 2021년도에 서울의 PIR이 18이라는 거예요. PIR은 몇 년치 연봉 모으면 집 살 수 있냐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8이니까 18년 연봉을 모아야지 서울의 아파트에 살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해 볼까?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PIR이 10.5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어도 갑자기 18하다가 10.5가 된다는 거는 데이터에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PIR 갖고 얘기하는 거 그걸 갖고서 말씀드릴 게 PIR하고 연동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PIR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울산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연봉이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울산의 PIR이 10이고 서울의 PIR이 20이다. 그러면은 울산의 집값은 저평가됐으니까 울산의 집을 사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PIR 갖고 집값이 이게 적정하나 아니냐라는 자체가 약간 넌센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일단 예전에는 보통 외벌이였는데 요새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겠지만 5천만 원씩 두 분이 번다라고 하게 되면 1억인 거고 거기에 10배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저는 이 정도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을까. 자기가 이게 가격의 적정성이 아니고 내가 집을 살 때
그 정도 기준에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서울의 보통 아파트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이네요. 서울에 보통 이제 25평형 아파트면은 이제 그 정도면은 그래도 강남은 못 들어가지만 뭐 마포나 공덕이나 성수나 이런 데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25평을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군요. 일반적으로는 33평을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33평은 입지가 좋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긴 해요. 그러려면 좀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뭐 입지까지 좋은 데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5평형 정도가 10억 정도로 갈 수 있죠. 지금은요. 아이를 어떻게 둘씩 낳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처음 사실 때 지금은 그냥 이 가격에 이 정도 입지가 얼마예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25평을 살까 33평을 살까라고 하게 되면은 33평을 사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내가 33평도 살 수 있고 25평도 살 수 있는 내 자산과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가능했을 때 얘긴데 33평을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25평이 33평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좁더라도 25평 사볼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는 25평하고 33평이 상승이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소형 평형이 많이 오른다, 소형 평이 대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구 원수, 세대 원수가 뭐 4명, 5명이었는데 지금 뭐 2명, 3명으로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원수가 5인 가족이 아니고 2인 가족, 3인 가족이니까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25평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보면 25평이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득수준이 높아져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은 1인당 거주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5평이나 33평이나 하면은 동일하게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살 때부터 33평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거래 비용도 안 들어가고 난 둘이 살려고 그랬는데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해서 33평 갈 필요는 없는데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자님 말씀처럼 33평을 처음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시면 33평 매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1번도 그랬어요. 1번도 대세가 20평대가 없어지고요. 40평대 줍니다. 그러니까 이 30평대가 제일 잘 팔리다 보니까 맨션이 30평대가 제일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30평대가 공급이 좀 더 많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도 점점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수도권 지역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다른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 부동산 경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충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저는 서울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나 추구하는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살고 싶다기보다는 뭐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울이 차별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가격 차가 점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 도시들도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오르는 건지 지방 집값을 움직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유망하게 보시는 지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서울 자체가 거주하기 좋은 곳이냐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 살던 분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버스 이렇게 시루 같은 데서도 다니고 그러는데 일단 집값 자체가 올라가는 건 서울을 따라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지방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일자리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서울 공화국이에요. 서울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의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물론 외국도 그런 데가 많지만 이 정도로 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국입니다.
뭐 서울에 있으면은 부산이나 대구도 어느 정도 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울 중심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영남권에서는 부산이 메인이 될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 뷰는 되게 좋아지겠죠.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어디 많이 있죠?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시 가격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반등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되게 그 권역 안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방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일자리도 보통 그 안에 권역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서울에 일국 중심이 계속 갈 거냐? 이거 계속 지방 분권도 많이 해야 되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그랬고 있고 뭐 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이 일국 중심이 갈 거냐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이 변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울산에 공장이 있고 거제에도 공장이 있고 예 그리고 안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산업 구조는 어떤가요? 대부분 스타트업이에요. 뭐 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서비스업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유리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두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싶어 하냐? 다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판교에 되게 좋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돈을 벌면은 어딜 가고 싶어 하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옥을 사고 싶어요. 아니면 성수에 있는 사옥을 사고 싶어 합니다. 성수에 있는 땅을 사서 짓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왜 나올라 그러냐? 똑같은 급여를 주게 되면은 더 좋은 인재를 뽑을 때 판교에 있는 것보다 강남에 있는 게 더 잘 뽑힌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산업 구조의 변경되는 그런 걸 보더라도 안타깝게도 서울 일국 중심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안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수고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나와야 재건축을 해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건 재건축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슬러머가 돼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계속 슬러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안 가고 아예 딴 곳이 또 발전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역에서의 핵심이 되는 광역시 정도는 괜찮겠지만 중소도시에서 계속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고 예,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집은 남아도 있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곳은 점점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광역시도 그럴까요? 광역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앞으로? 광역시에서 기반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긴 좀 그렇습니다. 예, 돌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광역시가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예, 부산 괜찮죠. 예, 부산 괜찮고 대구도 괜찮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도시들은 빠르게 그 거주 환경이 나빠지거나 내지는 인구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던 분들이 어딘가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이동할 때의 타겟이 수도권이냐 아니면 지방의 광역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20년간의 상승세를 볼 때 그래도 서울이 강할까요? 아니면 지방광역시가 오히려 더 인구가 쏠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 서울이 더 강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고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그쪽이면 거기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었었거든요. 예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데로 옮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서울로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은 이제 기반이 다 만들어지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어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직장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괜찮은 곳에 신축이 들어가면은 교육 환경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울에서는 내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에 뭔가 뉴타운을 만들면은 글로 옮겨가고 여기가 이제 비니까 여기를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땅값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 싼 데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은 글로 아예 다 중심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땡땡 택지지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 이사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던 여기가 도심인데 무슨 이사회가 하시면은 그 도심이 거의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서울하고 지방하고 약간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30대로 서울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서민인데요. 저는 사실 그 처음부터 강남 3구는 너무 높은 벽이라서 바라보지도 않았고 저는 다음 급수지를 열심히 일해서 노리고 있었는데 사실 2018년부터 저희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었는데 좀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좀 기퉁이인 노도강인 지역도 저희가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도 가격도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락기든 상승기든 어떤 기든 간에 혹시 변동성이 이제 서울 상급지랑 비교해서 이런 조금 떨어지는 급수가 변동성이 더 큰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나에게 최대한 높은 급수지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무리를 안 해서라도 조금 뭐 많이 빠진 곳으로 가서 좀 많이 올라갈 걸 상승을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비싸 보이는 상대적인 것이겠습니다만 조금 비싸 보이는 것을 지금 사는 게 앞으로 상승률이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조금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가성비 높아 보이는 곳에 가서 있으면 내가 목표로 하는 곳보다 이게 더 오르면 갈아타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입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오신 게 좋는데 사실 보통 금액대거든요. 내가 뭐 10억이라는 게 작은 돈 아니지만 10억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10억 갖고 경기도에 40평대를 갈 수 있고 아니면 서울에 20평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꼭 40평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20평대 절대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20평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의 하락이 패턴하고 2008년도의 하락 패턴이 약간 다르거든요. 2008년도에는 강남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버블 세븐이라 그래갖고 특정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뭐 강남 4구, 분당, 과천 여기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기에는 오히려 그런 데가 안 떨어졌거든요. 왜 안 떨어졌냐면은 그쪽이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다는 게 적게 올랐다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다 비슷하게 올라다 보니까 오히려 왜 급지가 다 다른데 뭐 급지라는 게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다른데 왜 다 같이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오히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강남 쪽이 그동안에 상승기 때 뭐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올랐거든요. 근데 원래는 더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더 못 올랐냐면은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2006년도만 하더라도 강남구가 1등이었어요. 서초구가 2등이었고 평당 가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서초구가 1등이거든요. 왜?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그때는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더 올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는 데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영끌에서 사신 분이 많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면 들어오신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곡점 대비해서 거의 30% 빠져 있거든요, 여전히요. 그 정도면은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하시는데. 뭐 마이크는 보내주시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조금 먼 서울이 직장이라면 어디든 조금 먼 아파트, 새 아파트라고 하죠.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직주 근접한 낡은 아파트 아닌 집 어떻습니까? 아니면 낡은 아파트가 아니시면 주택이란 얘기네요. 빌라이거나 저는 재개발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별로 답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서울인데 직주 근접인데 직주 근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빌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 주택에 안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불편해서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보다 비싸요. 내가 아파트 30평대 사는데 뭐 10억이다 하면은 주택 30평대 살려면 땅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빌라에 한 개 사는데 거기가 재건축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고 파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변동성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황금성이에요. 예, 사고 파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게 편한 게 뭐냐?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약간 이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있는 빌라보다는 재개발되는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멀더라도 아파트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지금 어떤 분이 갖고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고요. 플로어에선 한 분 정도 받고 그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좀 붙여달라고 저희가 괜히 질문 없을까봐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해서 붙여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좀 먼저 받고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질문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하면서 순경제를 잘 듣고 있는 20대 중후반입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제 꿈이 내 집 마련이긴 한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엄청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20대한테 실질적으로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직주 근접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를 살려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시드가 아예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포기하신다면 대단지를 포기하실 것인지 아파트를 포기하실 것인지 직주금접을 포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전문가이신데 뭐 특별하게 보시는 지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포기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 지분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은 대단지, 아파트, 직주근접 예. 중에 포기한다면 예. 뭐부터 하나씩 포기하겠느냐? 예, 대단지 재밌는 포기합니다. 질문입니다. 대단지를 대단지 포기하겠다. 포기하고요. 직주근접 아파트. 예. 예. 진짜 어렵네요. 직주 근접에 나홀로 아파트 만들까요? 일단 저는 아파트는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파트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고 파는 게 너무 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 아파트 포기 안 하고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라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근데 나홀로 아파트 하면서도 좀 방법이 있는 게 나는 나홀로지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붙어 있는 아파트 들어가시면 괜찮으세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붙어 있지 않더라도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가 대단지 있고 옆 나홀로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대단지 옆 나홀로 이런 거 약간 뭔가 드라마 주제가 같네요. 예, 그런 걸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가 배너 일단 넣어 주십시오. 저희가 중간중간에 뽑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유, 옛날 사진이구나. 네. 마이크 어떤 분이 갖고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20대에서 막 30대가 되고 입사 4년 차여서 그 투자를 하려면은 뭐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막 계속 다 10억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약간 1, 2억으로 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계속 아파트만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또 이제 또 지방에 있어가지고 지방에 그 브랜드 아파트도 한 3억이면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제 2, 3억이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같이 입성을 해서 그 서울에 있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만약에 이제 2, 3억이 있으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주택이라는 것 자체를
워낙에 자산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아파트라는 게 또 워낙에 기성품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거주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내가 살 집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3억 정도의 브랜드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3억 정도에 내가 거기서 뭐 가정을 꾸미던 거주를 실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입을 해서 이게 결국은 집값이 뭐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거주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오피스텔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고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피스텔은 임대료가 안 올라갑니다. 잘 임대료가 안 올라가고요. 신축 오피스텔 생기게 되면은 그 신축 오피스텔이 옆에가 80만 원 받으면 얘는 100만 원 받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산 게 구축이 되면 될수록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 자체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 자체가 막 떨어지는 타이밍이다. 5%에서 막 4%, 3%, 2% 떨어지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 떨어지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오피스텔 사는 거는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라면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사느니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중소도시인데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게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고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중소도시다 하더라도 브랜드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 단지를 형성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들 올라갈 때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게 브랜드 만들었다는 건 그쪽 지역 개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정 아파트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런 도시라면 주거의 안정성은 비교적 서울이 불안하지.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올라서 걱정인 곳은 주거 안정성은 오히려 뛰어나지 않습니까? 전월세 다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도 내 집 마련을 굳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자산을 수도권으로 옮겨서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까탈스럽게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두 개로 보셔야 되거든요. 오피스텔이 하나의 원룸 오피스텔보다 2억 정도 하고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뭔가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아파텔이라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룸은 사시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적어도 룸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주 단기로는 오피스텔 들어가더라도 내가 혼자 사는 게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룸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뭐 드레스룸이 있고 내 침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투자성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 원룸형 오피스텔 말고요. 그냥 분리형 오피스텔 말고 룸이 아예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런 곳들은 아파트가 올라갈 때 뭐 같이 올라가지 비율은 좀 적겠지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몇 개 뜯어서 좀 볼게요. 질문이 꽤 많이 겹치긴 합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저에 대한 질문도 좀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주에 커피 타임에서 풀어드릴게요. 허혁재 의원님은 지금 자가에 한 채로 거주하게 계세요? 예, 저 자가 한 채 주입니다. 예. 내 집 마련은 몇 살 때쯤 처음 하셨어요? 저는 2006년도에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2006년도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제가 몇 살 때냐고 여쭤봤죠? 몇 살 때요? 이게 피해가려고 했는데 못 피해가네요. 손으로 하고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예. 그때 꽤 일찍 그 당시에는 그때쯤 마련하는 게 뭐 일반적이기도 했나요? 아니면 좀 무리를? 그때는 하셨어요? 저는 그때 부동산을 안 할 때였어요. 부동산 안 할 때였고 일반적인 이제 회사 다닐 때였고, 예. 결국은 부동산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뼈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집을 사자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애였냐면은 제가 약간 투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투잡이 요새는 N잡이 유행이잖아요. 그때 투잡이 유행이었고 맥주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맥주집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저는? 거기 몇 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권리금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전 요새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이 되게 극단적인 생각하잖아요. 되게 이해가 돼요. 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쨌든 내 마음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그때 또 집을 샀어요. 근데 이게 그때가 거의 2006년도였거든요. 와 내가 이게 부동산에서 한 2, 3억이 날라갔는데 집 산 게 거의 한 해에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2006년에 샀더니 예. 2007년에 그만큼 오르더라. 예, 그때는 거의 자고 일어나면 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나 부동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114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죠. 대학원도 가고 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집은 사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중요한데 내 집은 꼭 마련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뭐 자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산 개념 투자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M2 증가하는 거 보면은 내가 그 정도의 수익을 매년 올릴 수 있을까? 그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으로 부자 된 분이 많은 이유가 부동산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안 팔려요. 주식은 안 좋으면 막 손절하잖아요. 안 팔리니까 갖고 있으면 또 올라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또 급하게 팔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아서 어디 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집으로 부자 됐다고 막 생각하시는데 부자 됐다라기보다는 이게 주식을 몇 억씩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내가 자산이 100억이면 모를까? 근데 부동산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몇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하기가 주변에 이렇게 보더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좀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가의 개념, 한 채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 해보시고 몇 번 실수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지나보고 나면 그때 손절매했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내가 그때 공포에 팔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가 자꾸 망쳐지는 건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 내놔도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위기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자산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포기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2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싸게 팔어 하게 팔리거든요. 예, 근데 하나로 이렇게 싸게 팔고 가면 내가 또 무주택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의사결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채인 분이 최근에 판 거는 대부분 대출을 감당 못해서 판 거거든요. 예. 여기는 지방 아파트와 이제 서울 아파트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온 질문 중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향후 5년, 10년 정도 내다보면 상승할 것 같은 지역과 하락할 것 같은 지역을 혹시 예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유사한 질문으로 제가 굳이 분류해서 여쭤보면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 그거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질문도 있습니다. 첫 번째 5년 10년 근데 사실 정답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정답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가 오를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돈이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떨어질 거냐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 거기는 워낙 큰 자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일자리예요. 예, 일자리. 저도 이제 서울에 가고 저희 뭐 지방에도 지점들이 있는데 서울 사시니까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왜 서울 살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일자리 따라서 가다 보면 워낙 금액이 비싸지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보는 건 교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곽으로 가시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외곽으로 가시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는 지하철이 정말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멀어지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되는 거는 저도 신문을 읽습니다. 예, 신문을 읽고 있고 예, 감소되는 건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집 있다. 예전에는 나 집 있어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정말 해피하겠죠. 예, 그 코리안 드림이 그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사람들은 항상 남과 다른 걸 생각합니다. 난 어디에 집 있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질문만큼 많은 걸 뽑아 먹을 수 있는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사세요? 거기에 정말 많은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나쁜 질문도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 제가 그 근처 예약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케어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 사세요라는 것 자체에 되게 많은 게 함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자산 수준? 자산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사실 무시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핵심 지역에 살기 좋은 환경을 추구하려는 속도와 방향은 더 가속화되겠고 그렇다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부동산 입지든 혹은 형태든 그게 계속 오를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뭐 욕심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욕심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욕심이 계속 특정 부동산 쪽으로 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네요. 누가 다른 사람이 올리고 우리가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걸 보면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아파트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로 모든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만들고 거기에 평형을 개선하고 조경을 바꾸고 거기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계속 바뀌면서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뭐 이렇게 비싸. 그냥 옆에 있는 아파트 싼 거 사 이런 분은 당연히 계세요. 근데 안 가보셔서 그래요. 확실히 다릅니다. 요새야 뭐 20년 전에 지은 거하고 지금 짓는 건 되게 엄청 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신축이 좋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입지에서 신축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입지가 다르다. 근데 더 좋은 입지가 있어요. 그 한강변에 접한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지하철은 바로 앞에 있어요. 신축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송파구에 그런 두 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15년 됐고 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똑같아요. 웬 신축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안 변하잖아요. 한강변?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신축의 프레임은 없어져요. 근데 같은 지역의 신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축의 프레임이 있겠지만 내가 그 돈을 갖고서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가 수험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점 쓰면 대학 어디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이 돈 갖고서 여기를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어. 지금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10년 흘렀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 봐야 된다는 거죠. 신축도 어쨌든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도 꽤 많으신 것 같고 여기 있는 질문도 제가 많이는 못 드렸지만 하나하나 보면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못 전해드리고 그래서 허혁재 의원님, 예. 요 질문들은요 한번 저희 그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뭐 오늘 다 못 해주신 거니까 예. 저희가 시간 제한이 없는 뭐 팟캐스트용으로든 한번 모셔서 쭉 한번 들어볼 테니 한번 출연 좀 해주시죠. 예,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섭외가 됐습니다. 꼭 올려드릴게요. 할 테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오늘 시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나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넣어야 이 방송이 산다. 진짜 지금까지 질문은 질문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질문이 뭔지 보여주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그럼 받고 가겠습니다. 조금 PD님 조금만 좀 더 합시다. 네. 마이크 얼른 갖다 주세요. 진짜 좋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네.
네, 강연하고 지금 토크하는 거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 계속 얘기를 하시고 오늘 주제가 부동산은 쌀 때 사야 된다 하고 그게 맞춰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주가 아니라 자산으로 부동산을 쌀 때 산다면 그럼 과연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이제 뭐 현금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팔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쌀 때 샀다면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점 그거는 어떻게 타이밍을 잡거나 뭘 봐야지만 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하나고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이 말씀 주세요. 네, 저도 최근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집 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급지에 대해서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그 급지에 대해서 흐름 같은 것들은 급지는 이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뭐 그 강남 4구라고 해가지고 송파 강동까지 포함을 했었고 최근에는 용산이 이제 또 그 범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성동구도 이제 그 강남 서초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그 급지에서도 지금 결국 성동구나 아니면 강동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지가 결국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질문이 장난 아니죠? 아까 끝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셨기 때문에 사실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맞잖아요. 예, 그건 주거의 개념이 자산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대출 꽉 조일 때입니다. 대출 정말 이렇게 조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 떨어진 거를 2022년 5월 달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현 정부 들어서면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해주고 급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고점은 2021년 10월이거든요. 근데 2021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확실히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그럼에도 많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몇 번 하다가 정말 쫙 이런 거의 총량제 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 이때가 정말 고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와 대출 규제 이렇게 강한 걸 한다고?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하락세로 가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거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후에 팔면 또 안 팔릴 텐데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면 후에 미리 후에 팔아도 좀 팔리긴 합니다. 왜냐면 옹기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근육 거의 꼭지를 쳐요. 사람들이 뭘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안 먹혀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만약에 이거를 하락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안정화 정책을 낼 때 대출을 잘 안 건드립니다. 처음부터는 뭐 세금을 중과하고 여러 가지 막 공급도 확대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대출을 되게 세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정말 세게 하게 되면은 그때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가 나오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강남 4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다 강남 4구라고 얘기하면은 야 강남 4구 어디야? 강동구야 아니면 동작구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완전 강남 3구로 편중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용산구하고 성동구를 이제 좀 들어가는 이유는 예전에 사람들이 다 강남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심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어요. 예. 근데 왜 사람들 도심 근처에 아파트 얘기 안 하냐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심 근처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나마 강북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은평 뉴타운 있고요. 예, 그다음 기름 뉴타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된 단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은 멀고 낡았고 가격도 잘 안 올라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기 시작한 게 마포가 재건축이 되면서요. 마포가 재건축되니까 와 도심 가는데 10분이면 가, 여의도 10분이면 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옥수가 생기니까 강남 가는데 10분이면 가, 그리고 도심 가는데 10분이면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심 접근성과 여의도 접근성, 도심 접근성과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용산하고 성수를 보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더 큰 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 생길 거고 동부층도 재건축할 거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건축하게 되면은 한강변인데 남양이네. 이거는 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거기다 더 큰 거는 지금의 오피스 축이 3개거든요. 서울에 오피스 축만 하게 되면 도심이 있고요.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10년 더 지날 수도 있겠죠. 지나게 되면은 축이 2개가 더 생길 거예요. 하나가 어디냐 용산입니다. 용산 서부 쪽에 하나 이제 국제업무단지가 생길 거고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제 주택이 되면은 그 위가 다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 공장이 아니고 최근에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옥으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사옥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성수 쪽도 하나의 업무지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이제 성수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 용산 접근성이 좋은 용산구, 거기다 한강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남 4구라기보다는 용산과 성수 합쳐갖고 그 5개구, 한강변을 끼고 있는 5개구가 좀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요. 결국은 일자리가 어디 또 새로 생기냐라는 거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 입지는 좋은데 아파트가 아니어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이나 도시는 주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예. 그걸 보면 이제 과거에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가 핵심이라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또 핵심이 보통 그런데 좋다 하더라도 보통 다 이사 가려고 그러시거든요. 언제 이사 가시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학군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새 아파트 생겨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학군은 그래도 뭐 강남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 강남의 사교육 학군은 뭐 따라가기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3대 사교육 입지가 있거든요. 대치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이 있고요. 중계동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기엔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에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치동하고 그다음에 중계동하고 목동은 다 아파트 단지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들어선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선 곳들은 그 당시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막 열심히 일을 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들어서 살기 시작해요. 분양받아 갖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 자체가 학원 입장에서는 뭐죠? 다 돈입니다. 좋은 사교 학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포 쪽에 아파트 지금 재개발이 계속 되면서 처음에 들어선 때는 별로 학군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들어서게 되면은 사교육 환경도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곳들이 한 번에 딱 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처럼 교육이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아니고 페널티같이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군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정도만 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세훈 작가님. 제가 원래는 개입을 잘 안 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 중에 자칭 타칭 경제 전문가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한강을 매립하자. 한강을 매립을 하고 거기에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매우 참신하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어서 지어진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입지 변화는 생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인가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서울시로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뭐 한강을 매립한다는 것 자체의 발상이 너무 참신해갖고 제가 그 참신한 발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강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계속 개발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강변을 접한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써줘갖고 엄청난 공원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강에 있을 때 한강 뷰도 중요하지만 한강이라고 해서 다 한강 공원을 접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갈립니다. 한강 뷰가 되면서 앞에 공원도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앞에 반포가 왜 좋냐? 앞에 한강공원이 있어요. 뷰가 돼요. 그래서 한강을 덮는 것까지는 저의 상상력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한강변 쪽 계속 개발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야 저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덮겠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덮어서 아래로 차가 다니면서 될 수 있고 그게 정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 소음 때문에 막 방음벽을 폈던 애들이 공원을 밟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주변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질 거냐 하면은 다 갈리겠죠. 사람마다 어디가 제일 좋아져, 어디가 제일 좋아져 얘기하는데 지금 강남에서 제일 좋아질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생각하는 거는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중심으로 해갖고 영동대와 지하화되고요. 예, 2028년도에 GTX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로 본사 2028년도에 들어오니까 2028년도가 되면은 거의 서울에서는 삼성역 중심으로 거의 움직인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강북에서는 이제 용산역 쪽이 될 것 같은데 용산역은 워낙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삼성역 주변은 GTX 개통되는 시기 맞춰갖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한강을 메우자는 건 그런 마음으로 한강조차도 메울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저기 주택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서울에 집을 높게 짓고 빽빽하게 짓고 하면 답답은 하나 그걸 계속 규제하고 주저하면 여기 계시는 분이나 여기에 집 갖고 계신 분의 자산만 올려주는 셈이 된다. 그러니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참 저 질문 당연히 궁금은 한데 답변도 답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좁고 서울도 땅도 없는데 서울에서도 아파트만 올라야 된다고 하니 실제로 뭐 현실이 그러니 이게 어떻게 그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은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커피타임에서 이런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만 그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자꾸 정책적으로 주니까 생애 최초의 집은 함부로 안 살려고 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 생애 지금까지 집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 정책의 포커스가 되고 핵심이 되고 그렇다 보니 뭐 안 오를 만한 집은 절대 안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입지는 참 좋고 직장이 바로 다음 정거장인데도 아파트가 아니면 구입을 안 하고 다들 전세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전세는 3억인데 집값은 2억이고 뭐 이런 곳이 막 생기다 그러고 가면 전세 사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면 난 이 집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라고 하면 할 수 없으나 그거 아니고 참 좋은데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환금성도 떨어지고 허혁재 의원님도 빌라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환금성 떨어지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금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아무튼 다양한 질문들이 남아 있으실 텐데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 이 포스트잇으로 보내주신 것도 제가 잘 뽑아놓고 있다가 허혁재 의원님 2번이고 3번이고 모셔서 답을 들을게요. 오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예, 계속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특히 관심 많은 주제이신 거라서 이렇게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가 잘 소화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